나는 강사 실명제를 했으면 좋겠어. 아, 강사 실명제? 강사 실명제. 아. 자기 이름 걸고 강의하는 거. 내가 요즘 강의를 이렇게 보고 또 수강생분들이나 기존의 컨설팅을 받았던 분들이 강의를 들었는데 별로 예전 강의에 만족하지 못했던 강의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강의들을 고쳐보면 강사들이 닉네임을 먼저 써. 그렇죠. 근데 닉네임을 쓰는 건 당연한 거거든. 본명이 감춰지는 게 좀 본명이 불만이죠. 감춰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닉네임이 왜 그러냐. 닉네임을 보면 일례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닉네임이 두자였는데 별로 안 좋았어, 후기가. 닉네임 4자로 바꿔서 또 활동하죠. 셀토비오 3화입니다. 네. 네. 벌써. 네. 소회가 어떠신지. 주위의 평가라든가 뭔가 소회가 있으실까요? 셀터뷰를 TV로 보시는 분이 계시대. 아하. 그래서 지금, 그래서 무서워졌어. 아, 이거를 TV로 보신다? TV로 보신대. 저는 사실 지금까지 이제 2편 업로드된 거를 네.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전 제가 찍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 너무 재밌거든요. 어떤 점이? 그래서 일할 때도 틀어놓고 한 번씩 봐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셀터뷰 조회수 중에 한 최소 한 대여섯 개는 제 조회수이지 그래요? 않을까. 아무래도 그냥 진짜 살아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그냥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도 그냥 정리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근데 그냥 아쉬운 거는 왜 난 이렇게 재밌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지? 좀 아쉽습니다. 아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하겠죠. 뉴스 추적 60분이라는 곳에서 셀러들의 이야기를 콘텐츠화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예, 강의파리의 민낯이라고 해가지고 한 몇 개월 전에 1부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2부가 또 나왔고 또 한 편 또 나올 것 같다라는 소문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온라인 부업 시장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지금 이제 강의팔이라는 단어가 이제 거의 고유 명사로 이제 된 것 같아요. 거의 유튜브 틀면은 광고가 나와요. 이거 무료 특강 신청하세요. 또 장르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저런 거 해야 된다. 또 이거 들으면 이게 나은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일단은 강의팔이라는 단어를 한번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두 분도 강의팔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강의팔이라는 워딩, 이 단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느낌? 어떤 소외감을 갖고 계시나요? 어감 자체가 사실 이렇게 좋지는 않죠. 네. 일단 뭐 팔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는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나 역시도 저도 이제 강의를 수년째 해오고 있는 입장에서 너도 강의 팔이 아니야? 라고 누군가는 저한테 또 이렇게 되물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강의 팔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저는 강의 팔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진정성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외쳐봤자 사실 소용없는 것 같고,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거나 수강하시는 분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도움을 받았다라고 느끼시는 수강생분들은 저분은 그래도 강의팔이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강의를 해도 쟤 뭐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똑같이 강의팔이 범주에 넣으실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강의팔이의 그 범주에 들어가고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강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수강생분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수강료가 얼마가 됐던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내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수강자가 판단하기에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해 라고 하면은 그래도 강의팔이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수강료를 지불한 것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만족도를 얻었다라면 뭐 강의팔이가 맞는 거겠죠. 그럴 때는.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표님도 강의팔이시잖아요. 팔이? 네. 그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 그걸 하는 거는 뭐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이 팔이라는 뜻을 보면 팔이가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상인들, 장사꾼들을 좀 낮춰 부르는 말이거든. 네. 팔이라는 말 자체가 보면 좀 장사꾼을 낮춰 부르는 그런 네. 말이거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용팔이, 네. 용팔이 이제 용산에서 네. 컴퓨터 부품 싸구려 조립해서 막 200만 원, 300만 원에 파는 사람들. 폰팔이,
휴대폰 하나 사면서 하나를 판매하면서 고객한테 주어질 혜택을 안 주고 자기들이 취하는 사람들. 대표님의 인생이 파리의 인생 아니었어요? 나도 용산에 있었고 네. 나도 핸드폰 팔았고 네. 지금 또 강의까지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 보면은 파리라는 거는 그거 같아. 소비자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떤 광고라든지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기대치를 못 채워주면 나 그분 입장에서는 강의팔이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게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생각하거든.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정보를 한정적으로만 알아. 그리고 겉으로 표현되는 광고라든지 뭐 강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거겠지. 그런데 실제 그 정보를 소비자가 알았을 때 듣고 나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정보와 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그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파리라는 말을 하는 것 같거든. 일단 그럼 대표님은 강의 파리라고 생각하세요? 본인 스스로는? 내 스스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면 대표님 생각하시는 강의 파리의 범주와 강의 파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실 때 생각하세요? 나는 그 강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네. 그 강의의 목적이 예를 들어 강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강의를 만들었다? 그럼 그건 강의 파리가 맞아. 그런데 내가 돈을 벌기도 하지만 수강생들을 내가 내 지식으로 수강생들과 같이 성장하고 싶다? 나는 그 의도는 강의 파리의 의도가 배제된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강의라는 게 결국 그 사람의 시간과 노하우를 내가 금전적인 페이를 지불해서 그 사람의 시간과 노하우를 내가 사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의 시간과 노하우를 내가 그만큼 빨리 갈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강의의 본질인데 왜 강의 8이라는 이 명사, 고유 명사가 생겼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강의랑 지금 온라인에서 떠드는 부업 강의랑은 아예 달라. 뭐가 선이. 다르죠? 일반적인 강의는 영어 강사, 뭐 자격증 강의, 다 지식을 습득해서 그 지식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거든. 근데 부업 강의도 그 지식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아니지. 부업 강의는 뭐냐면 그 지식을 습득해서 내가 해서 수강생이 행위를 해서 돈을 버는 강의야. 그러니까 결과물이 전혀 다른 거지. 네. 일단 영어 강의 같은 경우는 내 실력이 올라가서 시험을 잘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부업 강의는 돈을 벌지 못하면 그 강의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지.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이, 만약 영어 선생님이 영어 강사한테 배웠는데 내가 이제 대학 가려고 영어를 배웠어. 근데 내가 대학을 못 갔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영어 강사 8이 이러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강사라는 거를 볼 때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님이나 프로필이나 이력 자체가 먼저 나와. 예를 들어 뭐 어느 유명 대학을 나왔다든 유학을 다녔다든지 어떤 그걸 보고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이 일단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 뭐 서울대 명문 보냈다든지 그런 걸 보내는데 지금 이 온라인 부업 강의에서는 그런 그 강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매출이라든지 단지 그 매출이 그래서 매출 속이기도 하고 뭐 많이 그런 거 많이 생기잖아. 연기도 한 거 까발려졌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연기? 그 수강생 중에 내가 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데 내가 이분한테 이걸 배워서 이런 고수익을 냈다라는 그거를 거짓말은 아닌데 연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검증 과정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도를 줘야 되잖아. 네. 신뢰도를 주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단지 매출이라든지 뭐 그런 기준에 의해서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험 쪽가 말씀하신 뭐 수험생들을 위한 이런 강의들, 막 강사들하고 이쪽 시장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강의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질 문제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강의파리야라고 얘기를 할 때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분명히 강사분은 진짜 진심과 열성을 다해서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자 입장에서 스스로가 어떤 행동,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거를 실천하지 않아서 수익화로 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 그런 분들은 너 강의파리야라고 욕할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학원에서 일타 강사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좋은 대학이나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사람은 그렇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의파리야라고 누군가를 얘기할 때는 수강생 입장에서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내가 진짜 이 강의를 통해서 뭐 배운 거를 내가 실질적으로 실천을 잘 해냈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도 곱씹어 볼 필요가 일단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강사들의 자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오늘 저도 이제 그 추정식품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란 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쿠팡 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쿠팡에서 내가 낸 성과를 가지고 수강생들을 모아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쿠팡 외에 다른 매출까지 막 합산시켜 가지고 마치 내가 쿠팡만 해가지고 이러한 매출을 낸 것이냐, 플랫폼에서 그런 식으로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명백하게 사람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쿠팡에서의 매출이 아니라 다른 매출까지 합산을 해가지고 겨우 수강생을 모집할 수준일 정도면 그거는 사실 강의팔이라고 이렇게 욕을 먹어도 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질이 부족한 사람인 거죠, 강사로서.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강의를 듣는 수강생을 모집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도 깜짝 놀란 게 셀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캡처를 할 줄 몰라.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80 우리 다른 강사님 얘기 들었잖아. 네. 마우스 오른쪽 그 우클릭도 모르시는데 쇼폰 강의를 신청하셨어. 그러니까 우클릭을 해서 복사하세요라고 했더니 우클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클릭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강의라는 자체가 일반적인 학원이나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반이 있잖아. 등급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해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최소한 검증을 하거든. 일반적인 학원은. 근데 사실 온라인 부업에서는 문제가 초보자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라는 그 자체가 나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유치원생이 ABCD 배우러 온 애한테 토익을 가르치는, 그렇지. 토익반을 우리 애는 똑똑하니까 토익반에 넣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학원 입장에서 그래요? 토익반에 들어가자 이 꼴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초보자도 할 수 있어요. 누군 할 수 있어요라니까 수강생 입장에서는 저거에서 돈 벌어야지 했는데 그 아예 그 밑바닥에 아예 바탕 기본기가 없으니까 강의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면은 물론 강사의 문제도 있지만 플랫폼의 문제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인데 그 강의의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 강의에 개선된 목적이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플랫폼들의 문제도 있고 강사들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추정 60분 이제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좀 양심 있으신 분들은 플랫폼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강사님의 어떤 매출이나 업력을 좀 뻥튀기 해드릴 테니 강의하시죠 라고 했을 때, 양심 있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거절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어쨌든 요즘 강의 시장이 워낙 막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혹할 수 있거든요.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반짝해서 큰돈 한번 땡겨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앞서시는 분들은 아마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수강료를 받고 강의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알매도 불구하고 선뜻 그 조건을 수락하신 분들이 저는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다 고려해 볼 때 양심 없는 강사들도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대 광고를 통해서 수강생들을 모집하려고 하는 플랫폼도 문제고,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약간 두 분한테 좀 다름을 느낀 게, 두 분도 이제 수강생을 모집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수강생이라는 단어 표현보다는 이제 멤버, 회원을 모집하는 그런 건데, 상담 신청 전화를 받아가지고 한번 필터링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저희 강의하는 조금 내공을 쌓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거절하는 형태를 봤는데,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나 봐요. 왜냐면 목적 자체가 다른 거야. 네. 아까 내가 강의 목적을 이야기를 했잖아. 네. 목적 자체가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 그 강의의 목적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분들이 자기 상품을 만드는 강의를 한번 해보자. 그럼 최소한 파는 능력은 있어야 자기 상품 만들지. 검증을 하는데 우린 수익이 강의 수익이 주가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는 멤버 회원들과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근데 일반적인 플랫폼들은 강의를 팔아서 수익을 얻는 곳이니까 약간 좀 목적 자체가 다르고, 나 자신도 보면은 매일같이 메일 와요. 네. 다른 데서. 강의 플랫폼에서 맞아요. 강의하라고. 맞아요. 매일같이 거의 와. 스팸 메일 수준으로 와요. 그 제목 보면 절절합니다. 그러니까. 메일을 확인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맞아요. 어떻게 그 강의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5번, 6번을 보내. 5번, 6번 보내서 강사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거는 나는 그 플랫폼 자체가
그 강의를 개설을 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한 부분이 드는 게, 그러면 저는 수강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그 댓글창이나 이런 여론들을 보면 수강하신 분들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범죄나 이런 거 했을 때 이제 가해자, 피해자를 나눴을 때 피해자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시기도 하고 또 대학에서 이 강의를 가지고 이제 교수도 하셨고 또 현역에서 또 지금 계속 하고 계신 셀러 분위기시기도 하잖아요. 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에서 이제 공식 온라인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무료 웨비나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하거나 서치를 하거나 이런 거를 보면 이렇게 인증되거나 뭔가 공식력이 있거나 혹은 제가 우리 셀터뷰 채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강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스타일들이 다양해요. 이렇게 얼굴 반만 나와서 하시는 분, 안경 쓰고 하시는 분, 탈 쓰고 나오시는 분, 목만 나오시는 분, 닉네임 쓰시는 분. 그러니까 자기의 정보나 경력이 뚜렷하지도 않고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도 않고 자기의 이름을 노출하지도 않고 그냥 유튜브에 막연하게 이런 것들을 올린단 말이에요. 나라면 이렇게 교수 생활하고 책도 내고 뭔가 이렇게 이름 까고 얼굴 내고 어디에서 인증을 받은 이런 분들한테 배우지 왜 그분들한테 배우지? 그냥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그 유튜브 채널 없으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을, 그분들이 왜 강의를 신청을 했냐를 이해를 하려면 그분들의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지금 자산이 만약에 우리 PD님이 50억이 있어. 부업 강의 듣겠어, 안 듣겠어? 안 듣죠. 안 들어. 근데 지금 부업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야? 그 부업 강의를 들어서 돈을 당장 만들어야 되는 분들이야. 간절함이 있겠네요. 간절함이 있어. 그런데 어떤 강의 보니까 이 강의는 되게 쉬울 것 같아. 그분들이 난 무료 강의를 하나의 강의를 듣고 그 강의를 선택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 최소한 대여섯 개는 들을 거야. 무료 특강만 헌터처럼 들어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진짜 그런 분도 네, 있어. 맞아요. 내가 지난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수강생 인터뷰를 했었거든. 네.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무료 강의 20개 이상 들은 분도 있어. 무료 강의를.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 자체의 기본이 이 강의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근데 강의들마다 돈을 쉽게 번다고 그래. 수강생분들이 노력을 해서 과연 내가 저 강의를 들을 만한 수준이 되나?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판단이면 그게 돼. 근데 이미 그 간절함이 객관적인 판단을 넘어버려. 그렇죠. 저는 항상 저는 저 스스로가 좀 약간 이성적인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이성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사람은 생각보다 감성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지. 내가 대출이 필요해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그래. 은행에 갔다 왔어. 대출이 안 된대. 그런데 어떻게 알았나? 연 4.5% 대출 가능 문자가 왔어. 전화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하지.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른. 그러면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거의 삼박자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무조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제대로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혹은 이 사람들하고 뭔가 동반 성장을 꿈꾸는 게 아닌 단편적으로 이 사람의 우리 지금 이 통용되고 있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피를 빨려고 하는 이런 강사들이 그런 간절함을 건드리는 광고를 때리면서 그 수강생들의 간절함을 돈으로 바꾸고 거기에 또 동참하면서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뭐 80 먹은 할머니한테도 엑셀을 켜보지 않은 할머니한테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무조건 수강을 끊어주는 플랫폼 요 세 개가 지금 거의 삼박자로 이루어져서 이 사태가 나온 건가라고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맞나요? 한마디로 이번에 그 추정 60분 저는 타이틀이 정확하게 이 상황을 네.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불안 심리를 이용한 뭐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전 대표님 말씀하신 거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자면 그건 정말 사람들의 지금 어떤 절박함
불안한 이런 심리를 지금 교묘하게 잘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강사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좋게 포장을 하면은 그런 불안한 심리를 이용을 해서 수익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마케팅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표현을 뭐 굳이 좋게 하자면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계속해서 뭔가 이런 뭐 부업 강의 시장에서 뭐 영업을 하고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 비즈니스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 그러니까 강사건 플랫폼이건 수강생이건 내가 저 강의를 들을 수준이 되는가. 좋은 강의도 많아. 비싼 강의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 나도 예전에 3천만 원짜리 강의도 들어봤어. 근데 난 3천만 원짜리 강의로 진짜 3억을 벌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강의는 강의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강의를 직접 알아들을 수 있냐, 그거 듣고 따라서 행할 수 있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각자의 이익에 맞물려서 소비자의 니즈와 여러 가지 강사나 플랫폼의 이익에 맞물리다 보니까 강의를 아직은 들으면 안 되시는 분들이 강의를 듣게끔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야, 너네도 강의팔이면서 지금 니네가 이런 강의팔이를 논하는 게 말이 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각각 한마디씩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던지실 거예요? 난 수준별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물론 나도 멤버십을 하고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월 29,700원에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거 전에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하고 오셔야 돼요. 아, 대표님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나름 그거를 필터링화할 수 있고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현하신 거네요.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려면 설문조사가 있어. 상품 등록 해보셨나요? 네.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강의 듣기 전에 뭐뭐 하세요? 상품 등록해서 그 두 번째 단계. 상품 등록하셨는데 매출 나오시나요? 50만 원인가요? 100만 원인가요? 그 두 가지만 필터링 해봐도 알아. 단 2개 질문에. 그거를 시스템에서 가격을 차별화로 두신 게 그게 엠캐트 멤버십의 우리 시스템 구조잖아요. 그러면 김 대표님한테 너도 강의팔인데 네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게 말이 돼? 라는 시각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전부 뭐 저한테 예를 들어서 100명이 강의를 들으셨다면 100명을 제가 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강의는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똑같은 강의를 듣고도 누군가는 굉장히 만족을 하실 거고 누군가는 별거 없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족을 못 하신 분들은 저한테 쟤도 똑같은 강의팔이네 라고 하신다면 저는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쿠팡에서 매월 이제 무료 웨비나를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타 타 플랫폼들에서도 제가 무료 강의나 무료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의식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저도 이제 유료 강의 같은 것들 이제 틈틈이 한 번씩 들어봤어요. 결제를 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을 알려주길래 저렇게 비싼 돈을 받고 가르쳐 주나.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사업을 한 13년 정도 이 업계에서 해봐서 그런지 솔직히 그런 강의를 제가 비싼 돈을 주고 결제를 했을 때 남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뭐 초보자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모르죠. 그분들한테는 또 그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있으실진 모르겠으나,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의 이제 고액 강의에서 일부 알려주는 내용들을 저는 무료 세미나에서 그냥 다 제가 풀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름 좀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강의팔이라는 말을 좀 듣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제 무료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무료 강의에서도 정말 그런 피드백 많이 오거든요. 대표님 웬만한 유료 강의보다 사실 더 도움 많이 됐어요 라는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방향성을 계속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제 뭐 좀만 검색을 하면 많은 돈 버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 부업, 여기에서 지금은 이제 엔잡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온라인 판매에서도 방식이 많더라고요. 잠깐 얘기를 들면은 뭐 건기식을 해야 된다, 뭐 리셀을 해야 된다, 뭐 구매 대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유튜버, 유명한, 우리가 여기에서 뭐 어떤 유튜버를 지칭하진 않겠지만
유명 유튜버 혹은 유명 강사들이 이 장르를 해야 됩니다. 이 장르가 옳고 이 장르는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분 얘기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분 얘기 들으면 이건 위험한 것 같고 나는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전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팩트 체크를 좀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가지고 건기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영상에도 앞에 분명히 그 강의가 붙었을 거예요. 붙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다른 온라인 부업에 대한 강의가 붙었을 네, 건데, 네. 근데 내가 이제 지금 벤처대학원 박사과정을 다니거든. 네. 근데 거기 보면 마케팅 프로들이 엄청 많아. 네. 가장 힘들어하는 게 건강기능식품, 그래요? 건강식품. 건기식의 장점은 뭐냐면 네. 사실 모든 셀러들이 다 하고 싶어해. 왜 그러냐면 일단 브랜딩이 되면 네. 브랜딩이 되면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 그리고 브랜드 고객 충성도가 높아.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다 하기로 하거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 벤처대학원 박사과정을 다니잖아. 네. 거기서 그런 걸 마케팅하는 분들을 만나.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 건기식에 성공을 하려면 첫 번째 원료를 잘 선택을 해야 돼. 뜨는 원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원료.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를 해야 돼. 예를 들어 요즘 건기식 쳐봐. 쿠팡에서 쳐봐. 다 누가 나와? 다 약사가 이러고. 약사, 유명 연예인. 의사, 다 의사가 유명 연예인. 건기식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신뢰도라는 그런 기준이거든. 그래서 내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들면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한다 하면은 그거는 어렵게 풀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두 번째가 뜨는 원료를 빨리 잡아서 해야 돼. 근데 우리만 이렇게 있겠어? 그 사람만? 다른 데가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모든 대형 제약사들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초보셀러 분들이 진입하기 힘든 과정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재고에 대한 부담. 먼저 사거든. 물론 금액이 좀 작긴 하지만 먼저 일정 분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건기식 자체가 시장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광고비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둬야 돼. 그러니까 건기식 같은 경우 장점이 아주 많아. 장점이. 재구매도 일어나고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서 한번 자리 잡으면 꾸준히 광고 없이도 노출되게 있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원료라든지 핵심 원료, 그다음에 신뢰도가 뒷받침돼야지만 그게 원하는 매출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또 그다음 또 다른 또 그걸 보면 이제 리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되게 신선했어요. 저는 제가 뭔가 온라인 판매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뭔가 온라인 상으로 뭔가 제품을 등록해서 온라인 상으로 뭔가 거래를 통해서 온라인 상으로 이걸 등록을 하고 뭔가 다 온라인적인 걸 했는데 이분은 코스트코를 가시더라고요. 코스트코를 가서 코스트코에서 사! 그래서 이걸 판매하시면서 돈을 버는 방식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리셀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저희 다루는 주제가 강의팔이잖아요. 네. 근데 리셀은 이거 역시도 팔이라는 단어를 굳이 붙여보자면 되팔이거든요. 그러네. 되팔이 네. 맞네요. 이 리셀은 결국에는 되팔인데 뭐를 되파냐? 대부분이 리셀하면은 브랜드 제품을 내가 어딘가에서 싸게 사서 다시 되파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것도 또 지금 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 매장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싸게 사서 그걸 내 마진을 붙여서 온라인에 파는 형태가 하나가 있고 전 대표님의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뭐 햇반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G마켓에서 현재 팔리는 가격이랑 쿠팡에서 팔리는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싸게 사서 G마켓에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온라인 또 형태로 하는 온라인 리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셀 형태는 좀 다양하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코스트코 리셀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코스트코라고 하는 플랫폼 이 회사 자체가 사실 그런 식으로 코스트코 가보시면 그 밑에 홀세일이라고 써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는 도매 거래를 하세요라는 목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그 회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사서 내가 내 마진 붙여가지고 되파는 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보다도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뭐 접근성이 뭐 내가 사는 동네나 우리 사무실 근처에 코스트코가 있다. 라고 하면 접근성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한 게 있죠.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코스트코 한번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상품이 매일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날은 가보면은 어떤 게 품절돼 있고, 그리고 진열대 매대 위치도 막 바뀌고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시스템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코스트코에 있는 물건을 사가지고 되판다? 이게 사실 거기 들어가는 품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결코 마진이 남는 장사다라고 이렇게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아울렛 같은 거,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매장 털어와가지고 또 되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역시도 내가 아울렛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좀 가능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아울렛 근처에 뭐 사무실이나 집이 있으신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아울렛 같은 경우도 가면은 재고가 일정치가 않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재고 관리에 대한 어려움은 항상 붙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 이것도 안정적인 사업 모델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리셀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온라인 리셀 하시는 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G마켓에서 오늘은 햇반을 10,000원에 팔고 있어서 10,000원에 팔고 있었는데 뭐 쿠팡에는 뭐 예를 들어서 12,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그럼 내가 G마켓에서 10,000원에 사서 쿠팡에 12,000원에 팔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주문 들어와서 G마켓 주문하려고 보니 다음날 갑자기 가격이 13,000원으로 올라가 있고. 맞아.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리셀 자체가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뭐 빠른 시간 안에 상대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은 맞으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 재고 관리, 그다음에 가격 변동, 뭐 이런 부분이 초보자들이 결코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모른다. 뭐 이런 유통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고, 뭐 가격 변화 추이 같은 것도 언제 가격이 올라가고 언제 떨어지고 이런 것도 전혀 모른다. 그런 분들은 결코 리셀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수익을 낸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에서 특정 물량이 싸게 풀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사입해 놓으실 능력이 좀 있으시면 일정 부분 소량 사입을 해서 판매하시면 상대적으로 재고 관리나 이런 리스크는 좀 줄이실 수 있겠죠. 근데 코스트코 리셀 하시는 분들 중에 또 상당수는 재고 사입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단은 상품을 먼저 올려놓고 주문 들어오면 그때 가서 사입해가지고 판매하시려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사실 어렵죠. 그렇게 하시려면. 그 과일 농산물 이거 강의하시는 분 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음에 또 갔던 게, 일단 우리 과일 농사하시는 농부분들이 언제 컴퓨터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위탁 판매가 절실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젠장 이거 수확하고 농약 치고 이거 포장하고 이것도 바빠 죽겠는데 어느 세월에 송장 번호 입력하고 박스하고 누가 그러겠어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저는 꽤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또 기회의 창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수산물, 과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보편적인 제품이고, 네. 브랜드가 특별히 없어도 사람들이 구매하는 제품이. 네. 예를 들어, 사과, 어디가 제일 유명해? 문경사과인가요? 문경사과잖아. 그럼 문경사과라면 사람들이 알지. 문경사과에 누구누구네 브랜드가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면 보편적인 제품이기도 하고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판매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매출이 빨리 나올 수 있는 일종의 상품군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거거든. CS야. 퀄리티. 공산품 같은 경우는 내가 창고를 두고 또 여기 거 사서 여기로 옮길 수가 있어. 근데 공산품은 일단 품질 자체가 거의 일정하잖아. 네. 농산물은 품질이 일정하지가 않아. 예를 들어 우리도 작년에 추석 때 과일 많이 팔았거든. 똑같은 집에서 과일을 출고를 했는데 어떤 과일은 되게 만족스럽고 어떤 과일은 크레임이 들어와. 그게 왜 그러냐면 얘를 사과를 팔잖아. 그럼 빛깔이 좋아. 스크래치가 있으면 안 돼. 근데 어떤 과일은 제대로 출고된 반면에 어떤 과일은 스크래치가 있는 제품이 출고가 된 거야. 근데 그거를 셀러가 몰라. 셀러가 모르는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CS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커. 그거 들어오면. 그리고 과일은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는 반품이 되면 들어와서 뭐 포장을 뜯지 않았으면 뭐 출고라든지 다시 할 수가 있는데, 쿠팡도 그러잖아. 쿠팡도 반품된 거 싸게 팔잖아. 재고 처리가 가능한데, 과일은 발주에서 왔다 가는 그 사이가 5, 6일이야. 그러면 제품이 어떻게 돼? 한여름에는 거의 지옥이겠네요. 그래서 그걸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손해로 들어와. 그리고 쿠팡은 프레시가 있어. 아, 네, 그렇죠. 프레시를 이길 수 있으면 당연히 하는데 프레시를 어떻게 이겨? 쿠팡 프레시를 못 이기지. 쿠팡 본사에서 매입하는 그런 상품인데. 그래서 과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는 있어요. 언제냐면 예를 들어 포도가 나온다. 포도 나오는 그 철에 앞단의 남들보다 빨리 하면 기회는 돼. 빨리 하면. 그리고 사과 중에서도 사과도 부사 사과를 검색한다. 그럼 부사 사과가 나올 때가 있어. 그 앞단의 시점에 들어가면 돈은 벌 수 있어. 그런데 초보이신 분들이 내가 만약에 사과 과수원을 하고 있어. 나 셀러 초보야. 근데 저한테 물건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잘 퍼기는 사람들이 저한테 물건 주세요. 그럼 어디 줄 것 같아? 철판으로 맞추죠. 그만큼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이. 구매 대행. 이거 사입의 리스크도 없고 또 여기서 다루는 것들이 이제 공산품, 그러니까 뭐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뭐 유통기한 없으니까 말 그대로 사입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돈이 묶인 것뿐이지 뭐 언젠가 천천히라도 뭐 하다못해 진짜 최악이면 땡처리해서라도 어느 정도 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입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뭔가 내가 그냥 딸깍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딸깍만 해주면 할 수 있는 이 구매 대행.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구매 대행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제가 이제 수년째 또 그 배송 대행지를 또 운영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구매 대행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적 리스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진입하기 쉬운 시장인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재고 없이 시작할 수 있고 뭐 진짜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쉽게 상품 등록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게 구매 대행 강의하시는 분들이 항상 전폭적으로 미는 그렇죠. 멘트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매 대행을 좀 보자면은 예를 들면 구매 대행도 역사를 먼저 좀 설명드리면 원래 우리가 해외에 있는 물건을 한국 소비자가 구매 대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브랜드 상품을, 그러니까 한국에 유통되지 않는 브랜드 상품,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는 한국에 없는 모델이 있네? 근데 나 저거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나 해외 결제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배송받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매대행 업자분들한테 이런 것 좀 대신 사주세요 위탁을 하는 이런 형태에서 이제 구매대행 사업이 원래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 셀터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전 세계 브랜드 상품이 엄청 많고 모델들도 많다고 하나 사실 한국 소비자들이 알고 좋아하고 원하는 모델 브랜드는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브랜드와 모델들 가지고 결국에 구매대행 사업자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 구매대행 사업자들이 이제 눈을 돌린 시장이 중국이었어요. 더 이상은 브랜드 구매대행은 경쟁이 치열하니까 값싼 공산품들을 우리가 싸게 한국에 이렇게 구매대행 형식으로 팔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중국 구매대행이 한 코로나 전후로 이제 유행하기 시작을 한 건데 제가 가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이 비즈니스가 과연 안정적으로 될까?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싼 제품을 판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그 제품들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다 보니까 사실상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제품을 조금씩 소량으로 사입해가지고 더 낮은 가격에 파는 셀러들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중국 셀러들이 맞아요. 직접 하더라고요. 우리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중국인들이 우리가 그럼 더 싸게 한국에 팔아보자. 중국인들도 점점 붙고 막 이런 걸 보다 보니 이 시장은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쉽지 않겠구나 라고 일찌감치 제가 판단을 해서 저희 회사는 아예 수입 대행이나 OEM, ODM 생산 대행으로 아예 방향성을 틀어버린 거였거든요. 기술의 발전이 발목을 잡는 비즈니스 모델일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래도 구매 대행을 이렇게 보면은 왜 크무브이라고 하잖아요. 네. 크고 무겁고 비싸고 그런 것들을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세요. 지금도 있죠. 예, 네. 그것도 트랙터 한 대만 팔면 된다. 포클레인 한 대만 팔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크무비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쿠팡 한번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중국 셀러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그네들이 크무비 시장까지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요. 네. 그래서 지금 쿠팡이 굉장히 중국 셀러들한 유치하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쿠팡에서 본사에서 중국 쿠팡에서 이제 유치하는 이런 세미나나 이런 거 한번 하면 중국 셀러들 어마어마하게 와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 셀러들이 쿠팡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시장에서 돈 땡길 수 있대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서 중국 셀러들과 한국 셀러들이 경쟁해서 중국 구매대행 승산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매대행 시장이 저는 지금 진입해서 뭔가 하겠다?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품만 잘 찾으면 좀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몇 달 정도 그걸로 재미 보다가 분명히 근데 중국 셀러가 붙을 거예요. 요거 잘 파네? 그럼 이제 중국 셀러가 더 싼 가격으로 딱. 이게 진짜 딸깍이라는 표현이 딱 맞거든요. 딸깍을 누르면 자동으로 그래서 뭐 만 개, 뭐 10만 개 뭐 자동으로 되니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거 등록 하나 하는 것도 일인데 대량 등록 강의는 어떻게 보세요? 대량 등록 같은 경우도 그게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게 잘 먹혔던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로. 잘 먹힌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게 언제까지였냐면 딱 코로나 전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대량 등록 방식의 강의나 어떤 대량 등록 방식의 수익화가 좋았던 시절이었던 게 뭐냐면 그 PD님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요즘은 입점하는 마켓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뭐 오픈마켓이나 딱 내가 내 사업자로 입점을 했을 때 등록 가능한 상품 개수에 대한 제한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마트 스토어는 10,000개, 뭐 G마켓 옥션은 2,000개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게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켓이든 상품수 제한 없이 마구잡이로 등록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무조건 때려 넣어서 물량으로 승부해서 그렇죠. 얻어 걸리는 케이스가 맞아요. 확률이 높았겠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러면 어차피 상품 등록수 제한도 없는데 엑셀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확 그냥 밀어 넣어버리던지 아니면은 이제 그 개발자들이 이런 대량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상품 등록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걸 아예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클릭 몇 번으로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거 긁어와가지고 뭐 몇십만 개씩 막 상품 등록하고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방법이 안 먹히죠. 그래서 그거를 또 우회하기 위해서 셀러들이 어떤 방법을 찾냐면 사업자 하나당 등록 가능한 상품수 제한이 있어? 그러면 사업자를 여러 개 내면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량 등록을 사업자를 30개, 50개씩 내가지고 대량 등록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회장님이네, 거의. 아직도 계세요. 회장님이시네. 계열사가 30개야. 그러니까, 야, 회장님이시네. 근데 그 방법으로 여전히 돈 버시는 분 있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근데 그분들도 요즘 힘들다고 항상 하세요. 더 이상은 이제 마켓들도 이제 점점 그거 아세요? 스마트 스토어도 이제 조만간 상품 가능 등록수 다시 줄인다고 또. 네, 그래요? 등급에 따라서 줄인 1,000개를 맞아요. 줄인다고 공지 하거든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켓들은 이제 대량 등록으로 뭔가 물건을 파는 셀러들을 더 이상 선호하지도 않고 그리고 대량 등록 방식의 가장 한계점은 뭐냐? 내가 뭘 팔고 뭘 등록했는지를 셀러가 몰라요,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뭐 양말을 파는 건지, 맞아요. 뭐 네. 가위를 파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주문이 우연치 않게 들어와서 주문 발주하려고 봤는데 도매 사이트에 이미 품절이나 단종 걸린 지 오래됐거나 아니면은 어느 날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내 사무실이나 집으로 내용 증명이 날라와요. 당신 왜 우리 제품 이미지 도용했어? 상세 페이지 도용했어? 근데 나는 그거 모르거든요. 대량 등록 프로그램 써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량 등록 방식, 장기적으로 마켓들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방식인 것도 물론 좀 문제가 되고, 두 번째, 초기 진입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집에 내용 증명 한번 날라오면은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받으세요. 내가 마치 무슨 큰 범죄자가 된 것 같고, 범법행위를 한 것 같고,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상표권이나 그런 부분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 상표권 날라오고 실제로 합의금 주신 분도 꽤 돼. 그러니까 일반 명사인지 맞아요. 알았는데 맞아요. 그게 내가 등록을 안 하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끌고 올렸는데 그 올리신 분이 잘못 올리면서 그걸 대량 등록한 나도 같이 문제가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에
뭔가 실수를 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돼도 속상한데 내가 한지도 모르는데 그런 게 나오면 2차로 더 열받게.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 대량 등록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 사용료가 좀 높지 않나요? 맞아요. 프로그램 사용료 굉장히 높고, 뭐 어떤 프로그램이다라고 언급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그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월 유지 비용만 제가 알기로 한 30만 원? 아우 씨. 네. 내가 3만 원을 벌지 안 벌지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3만 원 내고 싶는 거예요. 네. 제가 봤는데 사용료가 있고 뭔가 바꾸려면 네. 돈을 또 내야 돼요. 맞아요. 내가 뭐 마켓을 추가하거나 네. 상품을 더 늘리고 싶으면 얼마 또 추가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떡하라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하라는 거니? 혹은 그러면 너네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뭐 할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실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어떤 강의든 네. 우리가 온라인에서 상품을 파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해외 구매 대행도 그렇고 상품을 어디서 갖고 오냐가 문제지. 실제 판매되는 거는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채널 국내 오픈마켓일 거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강의든지 간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험, 눈, 센스 그런 게 있으면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가장 출발이 그거고. 그리고 두 번째, 강사가 배우는 거는 아마 대부분 뭐 쿠팡에서 상위 노출 이렇게 하면 돼요. 광고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판매의 가장 기본은 상품이니까 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우는 게 어떤 강의를 들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상품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내가 누누이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잘 아는 거, 좋아하는 거 중에 이런 상품을 내가 판매를 하고 싶은데 그게 뭐 구매 대행이든 뭐 그게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뭐 그렇게 선정만 되면 판매를 도전하는 거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좀 구체적으로 대표님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이제 여러 장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표님 개인이라면 대표님은 어떤 걸로 시작을 하셨고 현 시점에서 대표님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떤 걸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떤 상품을 팔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상품이 어떻게 잘 팔리고 있나 안 팔리고 있나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한번 해보고, 잘 팔리는 상품은 이렇게도 파네 저렇게도 파네 라는 그런 걸 충분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스마트스토어면 스마트스토어, 쿠팡이면 쿠팡, 일단 교육센터에서 기본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나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대표님 따님이 계시잖아요. 따님이 지금 대학생이시잖아요. 따님이 나 아빠 나 유튜브에서 부업 강의 이런 거 봤는데 나 해보려고. 근데 뭐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 따님한테 너 그럼 뭐 해봐라고 권하실 것 같아요? 따님은 무조건 할 거예요. 마음은 정했어요. 나 온라인 판매하고 나 부업 강의 끊어가지고 배워서 나 할 거야. 이걸로 돈 벌 거야. 라고 하면 뭐부터 해보라고 하실까요? 일단 첫 번째, 대전제는 부업은 찬성. 그러면 온라인에도 막 컨텐츠로 돈 버는 부업이 있고 상품 판매로 돈 버는 부업이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부업을 이왕 하려면 컨텐츠를 만들어서 돈 버는 강의가 아니라 상품을 상품을 뭐 소싱해서 팔든 만들어서 팔든 판매하는 강의를 듣고 진행을 하라고 할 것 같아. 그 이유는 뭐냐면, 컨텐츠는 소비고 트레이싱이 남는 것보다 계속 해야 되는, 예를 들어 블로그 한 번 쓴다고 상위 노출 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한 번 올린다고 상위 노출 되는 것도 아니고, 꾸준한 기간이 필요한 그런 강의고. 저희 지금 이야기에서는 뭔가 상품과 온라인 판매에 대한 부업의 장르만 얘기했지,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뭐 유튜브도 블로그, 뭐 요즘에 스레드, SNS, 글쓰기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해서 지금 온라인 판매에 국한돼서 예시를 든 거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온라인 부업도 그 종류가 있잖아. 컨텐츠를 만들어서 돈을 만드는 방법. 그거보다는 나는 상품은 왜 권하냐면, 상품을 이렇게 배워서 내가 내 상품을 나중에 결국적으로 만들면 그 상품 하나가 꾸준히 반복돼서 회전하면서 스스로 시장을 키우거든. 그러니까 나는 온라인 상품 판매를 꼭 권할 거고,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다. 그러면 나는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을 가장 먼저 권하고 싶어. 만약에 따님이 아빠 나 건기식 한번 만들어서 해보려고 될 것 같아. 혹은 나 저기 구매 대행 한번 해보려고 라고 하면 좀 반대하실 거예요? 시작점 자체를 구매 대행이나 건기식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진행을 하고 가장 기본은 위탁 판매에서 너가 판매하는 방법을 먼저 익혀라. 그래서 매뉴얼 보고 익히고 실제 도매몰에서 위탁 판매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네? 이렇게 판매가 됐네? 라고 느꼈을 때 그때 가서 건기식을 하던 구매 대행을 하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꼬리를 물어서 하나만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따님께서 알았어 아빠 말대로 할게 라고 하면 약간 플랜 같은 거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은 네가 꾸준히 이걸 해보고 6개월까지 해보고 뭐 안 되면 뭐 접어라라든가 너가 뭐 최소한 몇 달은 이걸 꾸준히 해봐야지 너가 뭐 이게 네가 진짜 체질에 맞는지 아닌지 너가 선택을 옳게 했는지 다른 장르로 넘어가야 된다라든지 뭔가 이런 구체적인 플랜 같은 게 있을까요? 난 지금도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한 달에 상품 100개 올려보고 자, 본인이 나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과감히 포기해라. 그러니까 상품을 그러면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상품을 100개를 등록할 시간이 없거나 상품을 100개를 등록하지 않거나 상품을 100개를 등록했는데 뭐 너무 고통스러워 막 죽을 것 같아 이런 경험을 해보라는 얘기신 건가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본인의 결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 안 맞으면 다른 부업을 찾으면 돼. 그런데 굳이 비싼 고액 강의를 듣고 나서 본전 생각 때문에 계속 그쪽에 매몰되거든.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오히려 고액 강의 날린 것보다 더 많은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어차피 셀러라는 게 금방 우리가 대표님도 10몇 년이죠. 네. 저도 20년 하면서 그렇죠. 이게 금방 답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초보자가. 답이 안 나오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가서 처음엔 위탁 판매에서 소싱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매뉴얼 보면서 상품 등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상품을 한 달에 목표를 잡고 한 달에 100개 등록 못하면 나는 그건 열정에서 그건 온라인 셀러로 돈을 벌 열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요행을 바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한 달에 100개를 한번 마음먹고 등록해보고 그 다음에 100개 등록했는데 남는 게 없어.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온라인 셀러를 잘하기 위해 뭐 도움이 됐던 책이든 나는 이런 경험이든 뭔가 내가 이런 걸 했던 행위나 이런 행동들이 이 온라인 셀러를 하는 거에 큰 도움이 됐다, 자산이 됐다는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 온라인 셀러는 기본적으로 어떤 판매 채널이든 상품을 판매하는 거거든. 상품을 판매하는데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이 그 상품을 보는 게 아니라 상세 페이지를 볼 수밖에 없거든. 네. 그러면 셀러의 능력은 딱 두 가지인 거야, 맨 처음에. 잘 팔리는 상품을 고르는 눈. 두 번째, 컨텐츠를 만들거나 컨텐츠를 보는 눈. 그리고 세 번째, 강의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그거를 잘 노출시키는 법. 그게 스마트스토어는 쿠팡이든 이 세 개의 능력을 가지면 셀러의 능력은 난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가장 첫 출발점이 상품을 못 고르면 뒷단에 컨텐츠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무리 노출을 잘해도 광고 노출을 잘해도 고객이 구매를 안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 지금 봐봐. 지금 두쫑꾸가 한번 휩쓸고 갔잖아. 네. 얘 두쫑꾸라고 올려만 놓으면 상품이 판매되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두쫑꾸 9,000원에 팔다가 7,000원에 팔다가 2,000원에 팔아도 안 사. 그게 상품을 보는 눈인 거지. 자, 그럼 다시 이제 김 대표님도 같은 맥락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일부를 다 봤어요. 네. 다 힘들구나. 야, 그래서 어쩌라고? 어떡하라는 얘기야?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어떡하라고? 나 하긴 할 거야. 엔잡 해야 돼. 부업이든 아니면은 새로운 뭐 온라인 사업이든 이런 거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드리고 싶은 가장 그 핵심 뭐냐면은 그런 고액 강의를 결제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에는요, 이걸 결제하면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다라는 환상이거든요. 저는 그런 건 세상에 없다라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는 내가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뭐 심지어 1000만 원이든 이 강의료를 지불하는 그 심리를 제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뭔가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착각을
생각을 아마 대부분 하시고 그것만 내가 얻어낼 수 있으면 이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선뜻 결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온라인 사업,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야에서만 그냥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뭐 부업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온라인 판매나 이런 쪽에만 관련돼서 그냥 한정된 답변을 드리자면 그런 건 없다. 네. 그래서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고액 강의를 결제해봤자 그 안에 특별한 비법이나 뭐 대단한 꼼수나 노하우나 이런 거는 없으니 일단 기본적으로 고액 강의를 선뜻 결제하지 마시고 뭐 스마트 스토어나 뭐 쿠팡 같은 걸로 예를 들어보자면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무료 웨비나나 아니면 이런 교육 그 VOD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문서로 된 정리해놓은 매뉴얼 같은 것도 다 있고요. 저는 그거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직접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도저히 내가 막히는 부분이 명확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아, 이런 매뉴얼 보고 했는데도 안 돼. 뭐 예를 들면은 상품명에서 상품명을 내가 이렇게만 지어줬으면은 조금 더 상품명을 짓는 방법만 알면은 내가 조금 더 뭔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내가 상세 페이지 기획만 내가 조금 더 잘 할 줄 알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확실한 메타인지가 생길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럴 때는 차라리 고액 강의를 결제하셔도 후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바닥 상태에서는 결제해봤자 분명히 남는 건 후회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덜컥 고액 강의 결제하지 마시고 그런 플랫폼들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이나 VOD만으로도 충분히 시작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일단 포커스를 더 두고 일단 시작을 하셔라. 그냥 저는 일단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뭐 그게 과일이든 건기식이든 구매 대행이든 뭐든 결국에 판매가 되는 채널은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강의를 듣기 전에 내가 스마트스토어에 상품 혼자 올려봤다. 쿠팡에 상품 혼자 올려봤다.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강의를 그렇죠. 들을 수 있지. 사실 그냥 뭐 다 해준다고 사실 다 해주는 게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강의 단족들도 예를 들어 AI가 다 해준다고 그래도 어쨌든 사람이 손으로 올려야 되는데 하다못해 썸네일 하나를 만들어도 내가 이제 그 강의 때 사례로 쓰는 그 썸네일이지만 외국인 남자가 헬스 모델 하고 있는 거를 한국인 남자 헬스 모델로 바꿔보고 한국인 여성 헬스 모델로 바꿔도 보고 썸네일을 그렇게 변경해 보는 상태에서 내가 뭐를 진행을 했을 때 내가 이래서 판매가 안 나왔구나. 그럴 때 그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강의를 찾는 거는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두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교수의, 작가의, 현역 셀러의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고 또 쿠팡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이쪽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뭐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되게 권위 있고 그래도 희망찬 분들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엔잡에서는 기회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거를 기회의 땅,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 흔히 요즘 통용되는 흙수저들, 자본이 없는 사람들한테서는 이게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어떤 준비를 해서 이 시장에 도전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경험을 상품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예를 들어 마트에서 물건을 사잖아.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이렇게 용량이 있고 가격별로 딱 있는데 그걸 보지 말고 마트에서 물건 있으면 온라인에서 후기도 한번 보고 상세 페이지 한번 보고 온라인에 같이 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참 상품을 보는 경험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대표님은 일관적이게 뭔가 지식의 습득보다는 일단 네가 이거에 경험을 쌓고 네가 몸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시죠. 당연하지. 난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지. 나는 쌀 농사 짓는 분 있잖아. 내가 제조사 컨설팅을 많이 하잖아. 정부 지원 사업으로. 그분들 보면 온라인 판매 스킬은 없어. 스킬은 없는데 그분들이 상품에 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러면 내가 상품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방법만 알면 매출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상품을 전혀 모르는데 난 상품 판매로 돈을 벌 거야 라니까 그 다음부터 스킬을 찾고 방법을 찾고 광고를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거기서 생기는 거지. 가장 기초가 상품인데.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경험을 많이 해봐. 간접 경험. 그러면 예를 들어 마트에 가서도 상품 한번 보고. 그러니까 달리기 대회를 나가는데 내가 마라톤을 완주할 실력이 안 되는데 좋은 마라톤화를 찾고 카보나를 찾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강의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 어떤 강의도 기초 체력이 안 된 사람한테 42.195를 뛰지 못해. 근데 지금 강의들은 이 신발만 신으면 넌 마라톤 완주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덜컥 그 비싼 신발을 신고 했는데 절반도 못 가서 나자빠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난 이 이커머스 시장, 엔잡 시장에서 이커머스 시장은 앞으로 확장이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뭐 남들은 뭐 상품 판매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상품은 계속 나와.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소비자의 불편을 해결해주는 상품은 계속 나오거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방법, 스킬 배워놓으면 평생을 먹고 살아. 그러니까 좀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제 충남 시골에, 충남 태안의 시골에서 어릴 때 태어나서 살았는데, 거기 보면 저희 엄마 아빠도 밭에서 키우는 걸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지금 그분도 셀러였어. 그러면 그분들이 물어봐. 그 읍내에 사시는 분들이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가격을 그분들이 뭘 배웠어? 아니야. 옆에 사람 보면서 옆에 사람보다 옆에 사람보다 우리 게 좋으면 좀 더 비싸게 받고 옆에 사람보다 우리 게 좀 낮으면 적게 받고 다 셀러였거든. 그리고 막판에 남으면 떨이도 해보고 나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셀러의 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당근마켓도 마찬가지거든요. 당근마켓도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상품을 배운 거야? 아니야. 근데 당근마켓 거래가 활발해. 그 이유는 뭐냐면 셀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파는 능력을 갖는 거는 나는 앞으로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하던 AI가 아무리 뭐 난리를 쳐도 나는 사람의 파는 능력만큼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엔잡의 첫 번째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 예를 들어 나를 팔아야 되잖아. 물건 유형의 상품도 있고 무형의 상품도 팔고 난 그거를 이 커머스에서 경험해보는 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긴 이거를 멋있게 영어 써서 뭐 퍼스널 브랜딩인 등 뭐 나를 브랜딩하자 이렇게 그렇지 결국 그게 나를 파는 거잖아요. 나 파는 거야. 파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인 거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하는 방식이 텍스트냐 뭐 언어냐 이런 방식의 차이인 것뿐이지 결국 기본적으로 커뮤니티가 기반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를. 난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요? 아직도 나를 몰랐어? 어허.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보증되어 있고 권위가 있으신 분들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강의파리에서 문제가 되는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에서는 박제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가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댓글을 달거나 이런 거에 사람들이 다 캡처를 떠놓거나 이런 게 영구적으로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뉴스 추적에 나온 거기에도 댓글이나 이런 거에 어떤 특정 유튜버, 특정 강의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다 남겨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이런 지금 패러다임이 지금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강의하시는 분들을 모두 싸잡아서 강의팔이다 뭔가 부도덕하다 이것도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봐요. 가령 한 명의 경찰이 어떤 비리를 저질러서 어떤 폭력이나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할 때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 경찰 하나 때문에 모두가 경찰이 비판받긴 하지만 모든 경찰이 다 나쁜 경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팔이다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서도 저는 진짜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믿고 또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는데 이 많은 강의팔이들 중에 과연 그럼 누가 강의팔이가 아니냐? 혹은 어떤 강의가 진짜 강의고 어떤 강의는 진짜 강의팔이냐에 대한 기준점이나 이 모호함이 이게 없기 때문에 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솔루션 같은 걸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어떤 건 진짜 강의팔이고 어떤 건 진짜 좋은 강의고 이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이 강의는 페이를 지불 만한 하는 강의고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업력을 저는 일단 기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쿠팡에서 본사에서 주관하는 강의를 저한테 어떻게 계속 하고 계시냐라고 네. 여쭤봤는데, 실질적으로 쿠팡 플랫폼만 띄워놓고 보면은, 뭐, 쿠팡에서 판매하는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단순히 띄워놓고 본다면, 저보다 당연히 매출도 크시고 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한테 이런 강의를 계속 꾸준히 맡기냐. 그냥 제가 저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봤을 때, 제가 그래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저보다 매출이 뭐 크고 많고 더 규모도 크고 하신 분들보다도 왜 제가 강의를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냐면은, 그만큼의 업력이나 경험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접적으로 제가 쿠팡에서 판매하는 매출도 물론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의 특성상 저희 뭐 실크로드 코리아와 같은 이런 저희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쿠팡의 로켓 그로스와 로켓 배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 대한 간접 경험이 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쿠팡 셀러들이, 그러니까 잘 파시는 셀러들이 상품 소싱을 어떻게 하고 어떤 아이템을 소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저는 있고 제가 그거를 계속 볼 수 있는 입장이고 또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저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쿠팡에서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 이런 걸 낼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간접 경험들이 저한테 또 많기 때문에 저를 좀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이제 좀 줄여서 정리해 보자면은 요즘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1, 2년, 2, 3년 반짝 성과 낸 걸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 한 13년째 나름 이쪽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2년, 3년 차에 저를 돌이켜보면 진짜 그 정도의 강의료를 받고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저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운인지 실력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반짝 매출 성과를 낸 걸 가지고 마치 이 사람이 실력 있고 대단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홍보한다? 저는 일단 거기서부터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1차. 일단 업력이나 그러니까 꾸준한 업력과 어떤 꾸준한 이런 매출이 실제로 있었느냐, 해당 분야에서. 근데 대부분 뭐 강사나 플랫폼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게 이제 이분의 실력이고 엄청난 노하우가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성장했습니다를 강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과연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게 과연 지속될까? 영원할까?를 의심을 해봤을 때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정말. 네. 그러면 대표님은 어떤 강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걸 좀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강사 실명제를 했으면 좋겠어. 강사 실명제? 강사 실명제. 아. 자기 이름 걸고 강의하는 거. 내가 요즘 강의를 이렇게 보고 또 수강생분들이나 기존의 컨설팅을 받았던 분들이 강의를 들었는데 별로 예전 강의에 만족하지 못했던 강의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강의들을 고쳐 보면 강사들이 닉네임을 먼저 써. 그렇죠. 근데 닉네임을 쓰는 건 당연한 거거든. 본명이 감춰지는 게 좀 본명이 감춰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닉네임이 왜 그러냐? 닉네임을 보면 일례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닉네임이 두 자였는데 별로 안 좋았어, 후기가. 닉네임 4자로 바꿔서 또 활동하죠. 그냥 본인의, 나는 강의가 그만큼 자신이 있으면, 자기 이름 내 걸고, 예를 들어 나 전준혁인데, 그리고 두 번째, 나 우리 역에 사무실 있다. 자기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수강생들이나 들어왔을 때, 나 여기서 상담하면 돼. 나는 그래서 강사분들 자체가 좀 자신을 드러내고 특히 얼굴을 드러내는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실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마스크 쓰고 강의하고 좀 얼굴 가리고 강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봤는데 물론 그분들이 실력이 아무리 좋을지언정 나는 그분들이 왜 저럴까? 물론 호기심을 유도하는 전략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얼굴과 이름과 사무실 정도는 오픈해놓고 있어야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강사분들이 좀 믿을 만하지 않을까. 그러면 근본적인 강사에 대한 포커스에서 조금 비껴나가서 기술적인 것들도 많잖아요. 프로그램, 요즘에 AI 도배예요. 이 프로그램만 쓰면 다 돼. AI 프로그램이면은 지금 온라인 커머스 다 부자 됐어. 이런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 프로그램만 쓰면은 두 분 필요 없어요. 이 프로그램 쓰면은 저 건물 세웁니다. 일단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첫 번째 왜 그러냐면 네. 그 프로그램이나 AI는 도구일 뿐이지 네. 결과물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거든. 네. 예를 들어 잠깐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이 컵으로 썸네일을 만들어야 돼. 썸네일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50대 아저씨의 대상으로 하면 50대 아저씨가 있어야 되는 거고 20대 여성분이면 20대 여성분이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그런 거 자체가 그거는 AI를 만들어주는 건 똑같아. 사람 옆에 컵 옆에 들고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건 AI 기술이야. 하지만 거기에 50대 아저씨를 갖다 붙이냐 20대 여자분을 갖다 붙이냐 30대 몸 좋은 남자를 갖다 붙이냐 그거에 따라서 클릭률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는 사람의 개입을 해야 되는 거야. 단지 AI나 이쪽은 도구일 뿐이야.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다 정리해서 요렇게 해줘. 그럼 딸깍 바뀌는 건 맞지. 근데 그때 딸깍인 거지. 사람의 생각부터 딸깍딸깍해서 자동화시킨다? 그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그냥 기술적인 거로만 이렇게 해서 뭔가 광고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지. 그거는 프로그래밍인 거야. 저는 그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요새 시대적 화두기 때문에 네. 당연히 AI라고 하는 키워드를 내세워서 광고를 하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AI가 마치 정말 이게 만능인 것처럼 얘 하나만 있으면은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AI 기술이 요새 많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사실 한계가 훨씬 명확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이 분야 일이 더 크기 때문에 AI가 모든 걸 마치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비자분들도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반복적으로 제가 왜 업력이나 이런 걸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론 기능적인 거는 AI가 해결을 해줄 수 있죠.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만큼 AI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발전하고 있는 거는 인정하는데, 업력이라고 하는 거가 의미하는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저는 업력이 곧 어떤 특정 상황에서의 위기 관리 능력, 위기 해결 능력, 저는 그게 사업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차, 3년차 된 분들이 자꾸 뭔가 자기들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과장해가지고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분들이 아무리 그럴싸한 AI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구조를 만들었다고 한들, 2년, 3년 경험했을 때 내가 사업을 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직접 그분들이 경험해 봤느냐, 부딪혀 봤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수강생들은 상황도 다양하고 각자 성향도 다양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이 수강생 하나에 각자 상황에 맞춰서 그들이 마주하게 될 이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리스크나 어떤 위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케어가 가능한 수준의 경험이 있을까? 이 강사분들이?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험치도 없으시면서 고액으로 수강료를 받고 마치 이 AI 프로그램이 만능인 것처럼 이것만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대표님은 계속 그거네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사람을 사귈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봐야 된다. 그래야지 얘가 여름에 짜증을 내는지 겨울에 안 하는 주는지 이걸 겪어봐야지 네가 봄, 여름만 만나고 덜컥 결혼하면 어떡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그런 기간 동안 많은 변수를 경험해 본 사람이 진짜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적으로 보면 AI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AI는 최종 결과물을 산출해주는 도구일 뿐이지. 결국 셀러가 그 결과물을 좋게 하는 거는 셀러이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나는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강의든지 간에 그 강의를 들을 분들이 준비가 됐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들으면 다른 분들하고 같이 들어. 그러면 오히려 민폐가 돼. 그분을 배려함으로써 더 다른 부분을 알아야 될 부분들을 한정된 시간에 할애를 하면서
그러면 오히려 더 손해가 되는 거야. 만족도가 떨어져, 대부분들이. 단지 뭐 내가 뭐 착해서 돈을 뭐 내가 착해서 막 그런 것만은 아니고 왜냐하면 강의 만족도를 올리려면 어느 정도 이 강의를 듣기 위한 기본 자격을 갖춘 분들이 들어줘야 되는 거고 왜 한 번 듣고 환불을 하라고 그랬냐? 한 번 들었는데 내가 기대하던 바랑 달라. 그럼 안 들으면 돼. 한 번 들었는데 내가 듣기 너무 수준이 높아. 안 들으면 되는 거야. 그만큼 자신감이란 얘기지. 어떻게 해야지 좋은 강의를 가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못다한 얘기시라든지, 이건 꼭 전하고 싶다 하시는 이야기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마무리는 나름 조금 그냥 정말 훈훈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정말 솔직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런 것들 요새 워낙 온라인 부업 시장 뭐 혹은 이런 강의 시장이 너무 빠르게 커지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언젠가는 한번 터지겠지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저도 방송을 보니까 생각보다 반향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관심도 많고 또 이런 강의 시장에서 뭔가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안타깝기는 한데 저는 어쨌든 양쪽 다 조금 문제도 있다라고 이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적으로 강의파리 혹은 강의하는 플랫폼 강사들을 뭐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실력 있고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거든요.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수강하시는 입장 쪽에서도 내가 진짜로 이 강의를 듣고 이 강의에서 내가 배운 내용을 잘 소화하려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정말 최선을 다한 게 맞는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강의만 딱 들어놓고서는 그냥 뭔가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네? 라고 해서 너 강의팔이지?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플랫폼과 강사들도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고 또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도 진짜로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거 없고 AI 딸깍 이런 거 없으니 강의를 수강하고 지불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따져보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커머스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 경험도 전무하고 난 온라인에서 물건 사는 것도 심지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온라인 창업 강의를 들어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마치 플랫폼이랑 강사들이 누구나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너무 많이 쓰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단어에 자꾸 현혹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누구나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강의도 없고 누구나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없으니 수강하시는 입장에서도 스스로 자기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셔서 정말 내가 이 강의를 들어서 내가 뭔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강의를 들으실 분들이 적어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 상품 등록 100개 하고 강의를 들어보셔라. 약간 질리신 것 같은데요, 뭔가? 나는 네. 좀 어찌 보면 화도 나. 네. 왜냐면 그런 강사나 문구나 거기에 속는 것도 화가 나는데 안 속으려면 내가 잘하는 수밖에 없어. 봐봐, 보이스피싱 봐봐. 보이스피싱에서 당하는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도 보이스피싱 당하잖아. 그렇죠. 대학 교수님도 당해. 똑똑한 사람이라는 게 보이스피싱 당해. 왜냐면 그 상황이 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안 당하려면 뭘 해야 돼? 내가 내공이 있어야 돼. 근데 나는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짜는 없다. 그러니 어쨌든 뭘 해도 어떤 강의든지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에 상품 등록하는 강의일 거란 말이지. 그게 구매 대행이든 건기식이든 과일이든 뭐 위탁 판매든 뭐든지 간에 그러면 최소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에 100개는 등록을 해보시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강의를 들어야겠다.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져. 보는 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포모라고 하잖아. 나만 이런 식, 막 주위에서 이런 부분들, 그걸 벗어나는 방법이 내가 그걸 해보는 방법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300만 원짜리 강의야. 몇 시간 일해야 돼? 알바. 300시간 일해야 돼. 300만 원을 내기 위해 300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내가 100개의 상품을 등록을 해보고, 아, 난 강의가 필요한 사람이다. 느끼면 그때 가서 강의를 듣는 게 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무거운 이야기나 시사적인 이야기도 궁금하시고 이런 것도 다뤘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댓글 달아주시면 또 그거 참조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고, 또 역으로 지금 이번 같은 경우 말고 또 이런 가벼운 주제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취지는 또 그거니까 그런 식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자유로운 댓글 달아주시면 그 댓글을 토대로 자유롭게 콘텐츠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하시죠.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쑥스럽네.